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첫째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총선거에 본인이 자진해서 계양을의 이재명 의원과 맞붙어 보겠다. 그 지역 출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관련된 것. 둘째로는 제가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은 전국 선거를 지휘하면서 비례대표 안정권, 당선 가능성보다도 좀 더 뒤로 그렇게 물러서서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약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왜 비례대표 안정권 밖에 배치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셋째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낙동강 하류 지역,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강원도 일부와 경상남북도, 부산, 경남, 이 영남 지역의 다선 중진과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당 주력이니까 그 대폭 물갈이하고 자진해서 물러설 사람 물러서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막무가내로 뭐 4선이니까 3선이니까 5선이니까 막무가내로 윤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뭐 이런 기준이 어서는 안 되고 어떤 과학적인 검증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의원 지역에 나서서 그와 대결해 보겠다. 여러분, 그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게 어제부터 뉴스에 뜨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도 각종 TV에 이 뉴스가 아주 클로즈업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아주 상쾌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당이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하는 일이 조금만 잘 돼가고 하면 이게 원희룡 장관까지 험지라 그러면 최고 험지가 이재명 의원 지역이지요. 그 당대표 지역에 자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 아주 시원한 뉴스고 이 국민의힘당이 이게 서광이 비치는 거 아닌가. 물론 한동훈 장관은 비례대표 안정권 벗어난 지점에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게 되면 지상전에 명장이 하나 출연했다. 명장. 원희룡 장관은 이미 양천구에서 3번인가 국회의원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지난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선전을 했고, 그러니까 그의 이 몸집은 이미 대통령 후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가지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타 강사를 자임해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이재명의 그 행적에 대해서 속속들이 백과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적임자가, 이런 적임자가 없어. 이재명하고 대결하는데 이런 적임자가 없어. 그게 본인이 나타났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스튜디오에 오면서 이 뉴스를 머리에 떠올리고 이재명 의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원희룡 장관이 내 선거구에 나서서 나하고 맞붙겠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가슴이 서늘했을 것이다. 이재명 가슴이 서늘했을 것이다. 지난번에는 그 선거구를 오래 지켰던 국민의힘당의 송영길 의원에게 2번인가 3번씩이나 떨어진 그 지역 의사가 입후보 해가지고 그것도 선전을 했지요. 초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막 밀리는 기세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격이 다르고 몸집이 다른 원희룡 장관이 거기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가슴이 서늘할 것이다.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럼 어찌 되느냐? 그러면 원희룡이가 되지. 이재명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의 그런 결단에 찬사를 보내고 그를 성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한동훈 장관이 전국 선거를 지휘하되 비례대표 안정권에서도 좀 벗어난 것. 예를 들면 안정권이 20번까지 된다. 그것은 이제 후보 등록일이 가까이 되면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되게 과학적인 검증으로 나옵니다. 아, 우리 당은 비례대표가 몇 번까지 되겠군 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번이나 3번쯤 뒤에 선 번호, 가령 20번까지가 안정권이라면 22번이나 23번에 배치돼야 된다. 이에 대해서 어제 그 댓글에는 대체로 저희 주장에 호응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제 아내의 반응입니다. 제 아내가 이 방송을 듣고 주변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느냐. 첫째,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둘째, 한동훈 장관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선 안정권 바깥으로 하는 것, 그것은 무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길래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고 전국 선거를 지휘하면서 곳곳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당 후보를 당선시켜달라. 그리고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당이 과반수를 넘어야 된다. 과반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제가 저까지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 여기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권에 들어가고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해 주시오 하면 그게 뭐 맥 빠진 소리지. 맥 빠진 소리지. 그 다음에 우려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성과가 크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본인은 그 국회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이 경우 실패가 아니지요. 본인이 자원했는데 왜 실패입니까? 그 본인이 자원했는데 본인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주 금상첨화지만은 못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그 경우는 실패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원한 것이니까. 그럼 국회의원이 안 됐다. 법무부 장관을 잘 해오던 사람이. 그것은 윤 대통령과 그리고 4월 10일 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국민의힘당의 주력들이 그 한동훈 장관의 공을 평가해서 그를 국회에는 못 들어왔지만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되냐 하는 것은 윤 대통령 그들의 책임이고 몫입니다. 잘 됐다, 팽개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늘이. 물론 한 장관은 그걸 기대하고 그 뒷번호를 가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선거를 치르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선거 결과 못 들어갔다. 그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 새로 구성되는 주력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아주 잘 대응을 해왔으니까 한 등급 올려갖고 부총리나 총리도 또 정부에서 일할 기회도 만들어주든지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할 일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가능하면 저는 안 하고 그냥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 그것이 절대적이다. 시간이 계신 분들은 이 얘기 끝에 실제로 제가 보고 경험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1년 8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산 지역에 어떤 후보가 있었는데 그때는 여촌 야도 현상이니까 여당인 공화당은 그게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들이. 근데 거기에 중앙당에서 파견한 중량급 연사가 일정에 맞춰서 그 해당 지역 후보를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비례대표 3번인가 4번에 배정돼 갖고 국회의원 되는 게 확실한
전직 고위공직자 장관급입니다. 장관. 그 선거가 5월 하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날씨가 좀 더웠어요. 그 운동장에 사람을 모아가 그 연사 오기를 기다렸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또 나타났어요.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 지역 후보하고 악수하고 연단에 올라가서 한 10분 얘기하는데 국가의 경제 외교 정책 이런 것만 쭉 얘기하고 그 해당 지역에 입후보한 예를 들면 홍길동이면 홍길동에 대한 얘기를 전혀 언급 안 해. 한마디도 언급 안 해.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 지역에 나온 단하에 있는 그 지역 후보를 가르쳐서 이 홍길동 후보는 연부 역강하고 앞으로 국회의원 한 2번만 당선되면 국회의장으로도 될 수 있고 장관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다. 여러분들이 인재를 알아보고 찍어달라. 이왕이면 그런 말 한마디 좀 기대했는데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다시 선글라스를 끼고 조용히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산보하듯이 왔다. 나는 뭐 이미 국회의원 배지는 다른 것이고 부산 지역에 왔으니까 한번 산보하는 기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게 했다. 이래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 나는 당선권 바깥이다. 절박하다. 이번 선거가 왜 과반수가 돼야 되느냐. 우리 당 후보를 열렬히 지지해달라. 많이 찍다 보면 저까지도 될 수 있다. 저까지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에 힘이 붙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나선다면 전국구 안정권 바깥에 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원희룡 장관도 아주 날쌘 공격형 헬리콥터에 비교할 수 있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론도 밟고 실무도 밟고 선거 경험도 많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의 장점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공중전에 투입되는 거예요. 지상군 사령관격은 원희룡, 공중전 사령관격은 한동훈. 여기 또 날쌘 공격형 헬기. 그러니까 이런 포맷으로 이제 자꾸 보강해 나가면 국민의힘당의 선거 전망은 밝다. 그런데 영남 지역의 물갈이 기준을 이제 인요한 위원장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 윤 대통령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좀 물러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공개적 반발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과 국민의힘당 이 선거를 주관할 그 핵심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2선이냐 3선이냐 4선이냐 다선이냐 중진이냐 이걸 기준으로 하면 안 돼. 기준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특히 작년 8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저 망동질하는 민주당을 상대로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얼마만큼 열심히 싸웠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좀 세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윤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것을 알리고 다니는데 신경을 쓴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윤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러면 그게 사람이 따라 붙기 마련이고 또 그 사람과 동시에 따라 붙는 게 있지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년부터 얘기한 게 정권 교체는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돈이 이동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으로 5월 달에 바뀌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걸 일부러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사람 몇 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재명 민주당하고 싸울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안 싸웠어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다선 의원들은 몸조심하느라고 그냥 공천만 받으면 되지 이재명을 공격한다거나 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이재명 쪽에서 개딸들을 동원해가지고 국민의힘당 의원을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내에 실질적 공천권을 지닌 용산이나 이런 데에 밉보일 가능성이 있다. 가령 대표적으로 태영호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50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의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 이게 문제가 됐다고요. 바른말을 했는데, 당내에서 지금 사실과 다르다고 국민의힘당이 얘기했어. 그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른말을 해도 구설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말 안 하는 것이다. 아니, 국회의원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말을 안 해버린다. 민주당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 그거 가려내야 돼요, 그거.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될 무렵에 거기 이제 도전한 사람들이 이제 나경원 의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내려앉히기 위해서 이게 연판장을 돌리게 한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연판장 50명인가. 이것도 이게 당내 총질이나 당내 정치에 골몰하고 안 싸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 서명한 50명도 분류를 해야 돼. 조선인가 재선 의원 이 사람들도 그런데 부안해동하고 거기에 사인 안 해주면 공천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데 골몰하고 안 싸웠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인용한 위원장도 한번 기준을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체로 낙동강 벨트에 중진 다선 의원들이 포함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중진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몰아내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을 제시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오늘 제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